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문에 정말 많은 내용 정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잘 파악해서 구조화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우리 신채호의 아사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지문 들어가 볼게요.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대요. 여러분 혹시 E.H. 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역사가인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신채호는 투쟁 과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 다르죠? 사람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정의를 정할 때 맨 처음에 뭐부터 잡아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카테고리, 범주부터 이렇게 잡아주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E.H. 칸은 대화라고 했어요. 누구와의 대화이다?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사가 신채호는 이걸 투쟁 과정이라고 봤어요. 그럼 누가 싸운다는 걸까? 바로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아와 비아가 싸우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 아와 비아가 누구인지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가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6반 친구들 중에서는 상남자가 있나요? 상남자 스타일의 친구가? 그래요? 선생님이 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그럼 어떤 것 같아요? 상남자인 것 같아요? 꽃다워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온갖 칭찬을 이렇게 다 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는 6반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상남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상냥한 남자? 맞아요. 다정한 남자 쪽에 조금 가까운 것 같은데 일단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 수 있죠. 저는 세수를 할 때 세수하는 스타일이 살짝 물을 묻혀서 이렇게 이런 고양이 세수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정말 좀 상남자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세수대야 밑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숙인 다음에 그냥 물을 아예 퍼붓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상남자는 아니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남자 중에서 가장 상남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지금 이 신채호, 단재 신채호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세수 스타일이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분 어떻게 세수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니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세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양이 세수를 하든 아니면은 세수대에다가 물 이렇게 퍼붓듯이 하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개는 숙이면서 세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세수를 하셨대요. 왜 그렇게 세수를 하셨냐라고 할 때 식민지 현실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됐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아닙니다. 저 일제들이 자신네들의 분수에 맞지 않게 좀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싶어서 그런 제국주의 신념에 의해서 식민지 정책을 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강탈당해서 식민지가 된 건데 그게 우리 잘못입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식민지 국민이라고 해서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떳떳하게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다니시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교육가이기도 하셔서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일 수 없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세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팍에 항상 물이 젖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이 신채호 분이야말로 신채호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상남자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강성의 이미지가 있어요. 보시면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조선 민족이겠죠?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제국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는 일본인데, 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일본 내에서도 이 제국주의 노선을 반대하는 민중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하고 뭘 추구했냐면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아까 선생님도 살짝 얘기했는데 제국주의라는 게 뜻이 뭐예요?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침략 전쟁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강압적으로 함포 외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해안선에서 포를 쏴가지고 겁을 준 다음에 문호를 개방하라고 압박하는 게 우리가 함포 외교인데, 이런 함포 외교를 통해서든 어찌됐건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쪽에 대한 그 식민지 국가들의 수탈을 해서 그들의 힘을 빼앗아 버려서 자기네들이 더욱 강대한, 즉 제국을 건설하는 게 제국주의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전제가 외교를 한다고 해도 불평등 조약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력으로 짓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그럼 이런 안 좋은 폭력이 점철되어 있는 이 제국주의, 필연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게 옳지 못하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그 제국주의 국가 내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연대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은 거다. 투쟁은 싸우는 거고 연대는 화합하는 건데 그게 왜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까?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뭐예요?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네요. R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문단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아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면서 이 아와 연관된 추가적인 용어들이 아마 제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체의 사상에서 아란. 자, 아란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기 본의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와 마주선 주체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아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좀 나왔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아란. 자기 본의. 이 본의라는 말은 자신을 기준으로 두고 자신을 중심으로 둔 거거든요. 자기 본의에서 자, 자신을 자각, 내가 누구지 깨닫는 주체래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비야와 마주선 주체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죠. 지금 막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 필기도 하고 있고 수업을 선생님 바라봐 주면서 듣고 있기도 해요. 일단 필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군지 깨달을 수가 있죠. 내가 왜 필기해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다? 네, 학생이기 때문이다. 필기하고 있는 나 자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지금 내 상황에 근거해서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뭐더라? 학생이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여러분들 마주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저예요. 이만영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인데, 아, 가르치는 사람한테 마주서서 가르침을 받고 있어. 배우고 있어. 아, 그러니까 내가 또다시 학생임을 다시 한번 상기,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와의 관계 속에서도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비하는 결국에는 지금 이 아인 나랑 마주선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모두가 아들과 딸들이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랑 마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들과 딸이라는 지위가 생길 수 있어요? 바로 부모님.
맞아요. 소연이가 얘기했다시피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들과 딸이라는 지위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로 나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지 파악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신세호는 조선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 했는데 여러분들 거기 자성에다가 네모 쳐져 있죠? 거기다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중요한 용어일까요? 예, 자성이라고 하는 용어도 매우 중요한 용어일 거예요. 당연히 뜻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시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고시란 말 자체가 사실은 이 꼴이란 얘기입니다. 즉 앞말과 뒷말이 같다라는 얘기인데 앞에 단어와 뒤에 뜻 한번 볼게요. 자성 그러면 일단 뭐다? 나의 나됨. 내 스스로 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자자니까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스스로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두 요소로 이루어졌다니까 사실은 자성은 항성 플러스 뭐다? 변성이다. 근데 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자성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항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래요.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변성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는 성질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런 용어들이 쏟아질 때 그 용어들이 쏟아지는 뜻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일단 핵심어를 추출을 하라고 했어요. 단어로 하면 짧기 때문에 더 기억이 잘 되고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핵심적인 정보인지 선별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잘 들어간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렸는데 그게 뭔지 기억해요? 그게 바로 이름과의 연관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볼게요. 항성의 항자가 항상이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즉 고유성하고 연결한다는 얘기고요. 변성의 변자는 뭘까요? 똥 변자일까요? 똥일까? 아니고 뭐예요? 변화의 변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하고도 연관이 더 잘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나중에 문제에서 항성, 변성 막 이런 거 나올 때 내가 한번 이름과 뜻 간에 연관을 해봤기 때문에 이름만 봐도 뜻이 자동적으로 떠오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잡아두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여러분들 조금 볼게요.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봤는데요. 자, 그 다음 문단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신채호는 아를 뭐와 뭐로 구별하였대? 예, 소아와 대아로 구별했대요. 자, 이제 소아하고 대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를요, 구성 요소별로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를 뭐로 나눈 거예요? 종류별로 나눈 거니까 설명 방법은 뭐죠? 바로 분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류를 할 때 지금 여기에서도 구별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까? 구별하는 문제, 과연 소아와 대아를 내가 구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분류를 할 때 구별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다고 했지? 기준을 이렇게 세우고 또 특징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특징 중에서 얘와 얘 간에 공통적인 특징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별해내려고 하면은 공통점하고 차이점 중에서 뭐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까? 차이점을 파악을 해야 얘네들을 주목을 할 수 있지. 그 차이점이 뭐가 되냐면 아까 제인이가 얘기해줬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파악하는데 특징 중에서도 뭐에 좀 더 주목을 해줘라?
차이점에 주목을 해줘라고 한 거 한번 보면서 실제로 이 지문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인 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소아가 개인적인 하고요. 자, 대하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아래요. 여러분들 볼 때 국가하고 사회하고 자, 이 개인하고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게 좀 더 큰 느낌이죠? 당연히 대하인 국가적, 사회적 아가 좀 더 큰 느낌이니까 얘를 일단 대하로 잡아둔 거고 개인적 아는 소아로 잡아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추가적인 설명이 더 나오는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소아는 자성은 같지만 상속성, 보편성은 갖지 못하는 반면 했습니다. 소아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성은 같는데 근데 상속성과 보편성은 갖지 않는 반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하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와 있냐면 자, 반면 대하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 보편성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하는 자성도 갖고요. 그뿐 아니라 자, 상속성, 보편성 둘 다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소아든 대하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구별을 했다라고 할 때 뭐에 아까 집중을 하라고 했어요? 차이점에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성, 보편성의 유무가 소아, 대하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아, 대하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요거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당연히 물어본단 말이에요.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따 또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상속성하고 보편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나왔으니까 얘에 대한, 얘가 지금 소아, 대하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키워드니까 얘에 대한 뜻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하면서 상속성 동그라미하고 줄 그으세요. 시간적 차원에서 아예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얘기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핵심어로 기억하면 좀 더 잘 기억하니까 여기 핵심어가 뭔 것 같아요? 시간 지속이에요. 그럼 굳이 한 단어만 얘기한다면 지속일까 시간일까? 시간적인 개념이란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상속성은 시간과 관련된 것이다. 근데 그럼 보편성은 뭐냐? 공간적 차원에서 아예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의미한대. 그러면은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공간이 되겠죠. 여러분 보통 시간과 공간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공간 속에 시간이 같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오히려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인데 여기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진대요.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서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서로 부딪히는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 함께 가는, 공존하는 관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롱패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요새 좀 날씨가 좀 쌀쌀해요. 오늘 아침만 해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반팔 이렇게 항상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반팔 입고 다니다가 오늘은 이렇게 자켓을 특별하게 입고 온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가을은 금방 지나갑니다. 겨울 곧 찾아올게 될 텐데 그때쯤이면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뭘 꺼내냐? 응? 롱패딩. 패딩 맞아요. 패딩인데 그 중에서도 좀 롱패딩을 꺼낸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롱패딩이 유행한 지가 꽤 됐는데 그렇게 유행한 지가 꽤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그 롱패딩을 하나 둘씩 더 많이 갖추고 있게 되겠죠. 이 유행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전국 각지의 롱패딩이 퍼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상속성을 가지게 되면 보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반대로 여러분 전국 각지에 다 롱패딩을 입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롱패딩의 유행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즉 보편성과
상속성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더라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알아봤습니다.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에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하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우월한 비하에 정복된다고 하였다. 자, 지금 여러분들 항성과 변성도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용하거나 수업 시간에 설명한 모든 것들은 다 제가 교육과정에서의 평가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시험에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예를 들면은 평소에 이렇게 사용했던 예시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했던 설명들도 여러분들은 좀 갈무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걸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항성과 변성이 조화로 이루지 못할 경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주도록 할게요. 항성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기억해야 돼. 항성 뭐예요? 고유성. 나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인데 항성이 너무 커서 변성을 약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흥선대원고 때 쇄국정치란 걸 했어요. 쇄국정치. 나라를 봉쇄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물이나 그런 걸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십몇 년 동안 세계의 발전에 우리가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국력 약화로 이어지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국력이 강한 주변국들에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에는 발생하게 돼버리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상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해 멸절, 결국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됐던 예시 중에 하나가 흥선대원고의 쇄국정치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 근대사였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성이 작고 내 고유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하에게 정복당한다고 했다. 우리가 문물 이제 다 받아들입시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가 아니고 이제 외국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막 받아들이는 데만 이렇게 몰두를 한 거야. 근데 받아들이는 데만 너무 몰두를 하고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먹히게 되는 거죠. 믿었는데 세상에 믿는 게 어딨어요. 힘의 논리에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경술국치 1910년 경술련에 치욕을 당하면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주체성을 안 가지는 것도 안 좋다. 그럼 결국에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신채어의 아 개념의 기본 논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단 같이 여러분들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어의 인식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대요. 자, 무슨 개념?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대. 근데 이걸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침략에 대응하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조선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개념은 신채어한테 매우 중요했었던 개념입니다. 그러면 신국민은 뭐라고 정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신국민이 동그라미하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하라고 얘기했어요. 신국민은 뭐야?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하래. 일단 소하래요, 대하래요? 네. 대하라고 얘기했고요. 자, 시간 지속, 공간 파급을, 아예 영향력이 계속 지속되고 파급되는 이 상속성과 보편성도 지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항성과 변성을 갖춘 조선민족의 근대적 대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도 있어야 된다? 항성과 변성. 근데 이 항성과 변성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역사적 주체의식을 항성이라고 봤대요. 우리가 주체적이어야 된다. 우리 고유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역사적 주체의식이고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제국주의에 대항한 국가정신. 자, 제국주의에 맞서는 국가정신을 가진 변성. 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변성. 즉, 여러분들 보시면 상속성, 보편성, 항성, 변성,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근대적 대화가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신체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신국민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개념입니다. 자, 그럼 같이 봅니다. 근데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응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어요. 왜 동양주의에 반대했냐? 신국민과 지금 대응돼서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동양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동양주의는 무엇이냐?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응하재요. 자, 일본, 중국, 한국,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어딥니까? 동양이죠? 서양에 예를 들면 막 코 크신 분들, 이런 분들, 백색 피부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뭐 흑색 피부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피부 색깔도 같고 같은 문화권에서 자라났으니 우리 함께 뭉쳐서 저 서양 나쁜 놈들 대항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동양주의인 거죠. 하지만 이 동양주의는 비하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에요. 원래 일본은 우리와 마주선 주체죠. 상대란 말이야, 상대. 근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조선민족, 조선인민이 아니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대일본 천황의 신민이 돼서 우리 일본의 태양의 햇살이 우기니 승천해서 전 세계를 휘덮는 그렇게 한번 돼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예요? 비하가 아가 된 게네 조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즉 조선민족으로서 아가 어떻게 된다? 위협받는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조선민족이라는 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국민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문단을 같이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야,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사실 여러분들 말이 36년이지. 36년이면은 선생님이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한 다음부터, 예를 들면 한 5살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거의 모든 인생이 일본의 식민 지하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속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조선 민족의 근대적 발전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에 비하가 있다. 우리 내에서도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우리의 상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하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친, 일, 파. 그래서 이렇게 보았고요.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비하, 그 아 속에 비하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하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국가 내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하 속에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하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하면서 조선 민족은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하고, 즉 친일파를 제거하고 청산하고, 오늘날 여기서 얘기하는 적폐청산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하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일본 내에서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즉 일본 내에서도 뭐 평화주의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하고 연대를 통해서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즉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은 자유를 지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은 것은 투쟁만으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선 독립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쟁만이 아니라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적 안 속의 사람들하고도 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개념을 통해서 명료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사실 아직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본하고 지금 관계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진짜 사람다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이 답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진짜 사람다우려면 각자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자유와 가치를 억압하면 되지 않죠. 근데 내가 좀 더 잘나고 내가 좀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상대방을 괴롭혔던 그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과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사람다움도 아닌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행태,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금 기조가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고 않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번에 헌법 같은 거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면서 자신네들의 자위권을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제국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런 민중연대를 통해서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라고 했는데, 사람이면 억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렇죠? 사람이면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지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지 신체와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고, 사실 지금 이 이야기가 역사와 관련된 얘기고 우리 현실과 관련된, 우리 삶의 태도와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주 독립과 우리가 대한민국 자체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발전을 지향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투쟁과 연대, 이것이 함께 가야지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처의 아사상, 이걸 함께 만나봄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의 뜻을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실제로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러한 방법, 즉 첫 번째,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라고 줄을 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줄을 치는 게 아니고 핵심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서 이름과의 연관성도 따져주자고 하는 이 순서, 이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서 머릿속에 글의 지문의 내용을 집어넣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필수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계속 훈련 반복 함으로써 숙련도, 짬을 기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왕 환영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고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서울36고등학교 학생들이 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